이용당 학교론. 자, 이제 공업 입지론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 입지론에서는 배보의 이론과 레시오의 이론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배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배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거는 최소비용 이론입니다. 배보 최소비용 이론. 그럼 배보의 최소비용 이론은 뭐냐? 노동비,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을 고려해서 최소 생산비 지점을 찾아 공장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이론인데요. 여러분, 수송비라는 개념을, 혹은 수송비가 운송비인데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걔가 이제 그 위치와 관련해서 수송비 개념이 등장하면서 서양 입지론의 시초가 된 학자 누굽니까? 튜넨입니다. 그래서 튜넨이 수송비를 이야기한 이래로 모든 입지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수송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송비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최소 생산비 지점을 찾아서 공장 입지가 결정된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산업 입지, 말하자면 이제 공장 입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입지 중에서도 그런 공장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어떤 걸 강조했냐면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자, 여러분, 수송비가 운송비자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수송비를 운송비라고도 하고 교통비라고도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동비는 임금이고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집적이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수송비는 최대인 곳, 최소인 곳, 최소인 곳에 입지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노동비는 최대인 곳, 최소인 곳, 최소인 곳에 입지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집적이익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 언제 들어봤죠? 그렇죠. 다핵심 이론 할 때 제가 집적이익 얘기하면서 어느 시장 얘기했죠? 어느 시장? 경동시장의 한약방 얘기했죠. 이 경동시장의 한약방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 여러분 횟집들 다 모여있잖아. 그죠? 다 모여있잖아. 그런데 딱 이게 고객을 끌어내는 힘. 저는 이제 입맛이 고급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냥 먹는 거라면 그냥 다 닥치는 대로 먹는 편이어서 다 좋아, 다 좋아. 그거 싫어하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뭐 여러 거, 뭐 동해도 가보고 제주도 가보고 남해안도 가고 다 그랬지만 뭐 다 좀 맛있어요. 맛있긴 한데 노량진 수산시장 횟집은 맛있던데요. 저는 제일 저렴해.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맛있고 그래서 가끔 가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럼 노량진 수산시장에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사가 될까 싶지만 안 그래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뭐 일본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두말 같은 데는 차 주차하기 힘들 만큼 많은 분들이 모이죠. 그게 뭐죠? 집적이익입니다. 고객을 끌어내는 힘이죠. 또 경동시장에 한약방이 모여있기 때문에 좋은 약재를 저렴하게 살려면 경동시장 가는 거죠. 그게 집적이익이죠. 그럼 여쭤볼게요. 집적이익은 최소인 곳, 최대인 곳, 최대인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는 제가 한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문장에 만나보십시오. 그럼 공장 입지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이 각각 최소인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인 곳에 입지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 차이를 구분 못하는 분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해설에 관한 얘기, 아까 각각 최소인 지점, 이건 틀렸고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얘는 최소, 얘는 최소, 얘는 최대.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인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라고 해설을 달았는데도 해설을 5번이나 읽어봤지만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그랬잖아. 핵심은 뭐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근데 그래, 나 국어 못한다 어쩔래? 그러시면 안 되고 자꾸 보시면 늘어요. 는다니까. 여러분 왜 보면은 오랜만에 책을 보다 보니까 글이 안 들어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놓치는 것도 되게 많고, 뭐 이렇게 글만 놓치나? 남들이 말한 것도 놓치지. 그런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연예계를 계속 보시다 보면 자꾸 는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인 지점에 공장에 입지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배보는 뭐를 제일 중요시 여겼을까? 수송비. 언제나 입지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송비라는. 근데 여러분, 수송비는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여러분 여기서 수송비는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핵심적인 키워드 2개를 골라봐요. 수송비는 뭐하고 뭐에 의해 결정돼요? 거리와 무게에 의해서 결정돼요.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는 많이 나와요. 여러분 택시 타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택시 탄 건 이제 수송이라고 안 하고 교통이라고 합니다만,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교통비로서 택시 요금이 거리가 멀수록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여러분 이사 만약에 한다고 쳐요. 피아노 같은 걸 옮기려면 돈 추가로 더 줘야 되죠. 무거운 걸수록 돈을 더 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적인 키워드, 수송비는 뭐와 뭐에 의해 결정된다? 거리와 무게에 의해서 결정된다. 거리와 무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원료와 제품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우리 원료 갖고 제품 만들어요? 제품 갖고 원료 만들어요? 원료 갖고 제품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료가 나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원료산지, 줄여서 원산지. 그래서 원료산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품은 어디서 팔아요? 어디에서 팔아요? 시장에서 팔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원료산지하고 시장 사이의 거리는
100km쯤 떨어져 있다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라도 실어 날라야 될 거예요. 원료로 실어 나르든 제품으로 실어 나르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고 합시다. 원료의 수송비는 100원이고 제품의 수송비는 90원이라 합시다. 그럼 원료로 실어 나르는 게 좋아요? 제품으로 실어 나르는 게 좋아요? 제품으로 실어 날라야죠. 그럼 여기서부터 제품으로 이렇게 실어 날려면 여기에 제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공장이 여기 있어야 되지. 저럴 때 뭐라고 부르냐면 원료 지향형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료 지향형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료 산지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까지 실어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면 뭐로 실어 날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수송비가 원료는 90원, 제품은 100원이면 뭐로 실어 와야 돼요? 원료로 실어 와야죠. 그럼 공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시장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지향형이 되냐면 시장 지향형 또는 소비자 가까이 있다 해서 소비지 지향형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 지향형 산업이 되는 것이죠.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기를 캐칭하셔야 돼요. 다 대답을 되게 잘하시는데 시험장에서 저게 문장으로 나와서도 대답을 잘한다, 답을 체킹을 잘한다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답을 잘 찍는 법들을 연습하시면서 그렇게 똑같이 문장이 나오면 언제나 틀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객관식에서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개 비교해봐. 자,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수송비가 많이 나왔어요? 원료. 그러면 원료 산지에 입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수송비가 많은 쪽. 자, 뭐가 수송비가 많아? 제품. 그러면 제품 지향형은 없으니까 시장 지향형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비교했을 때 수송비가 많은 쪽에 입지한다는 말의 뜻은 결국은 수송비가 거기에 입지해야 수송비가 적은 걸 실어 나르니까. 둘이 비교해서 수송비가 많은 쪽에 입지한다는 말은 그만큼 수송비가 적은 걸 실어 나를 테니까.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외우실 때 뭐라고 외우면 된다? 수송비가 많은 쪽에 입지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걸 무게로 바꾸잔 말이에요. 여러분 수송비가 많이 나간다는 말은 무게가 무겁다는 뜻이죠. 그럼 이건 뭐가 무거운 거예요? 원료가 무겁지. 그럼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지. 그래야 무거운 걸 적게 실어 나르고 가벼운 제품으로 실어 나르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둘이 비교해봐요. 뭐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제품. 그러면 당연히 무거운 제품이 무거우니까 시장 가까이 입지해야 무거운 제품은 적게 실어 나르고 가벼운 원료로 실어 오겠지. 그러면 결론은 무거운 쪽에 입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수송비가 많은 쪽, 무거운 쪽에 입지한다. 이렇게 하면 답을 다 체킹하겠죠. 또 봐요. 여러분, 우리 원료 갖고 제품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원료 갖고 제품 만드는데 원료에서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무게가 가벼워지는 산업이 있어요. 그런 산업을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것이 그러냐면 제련, 시멘트 이런 것들은요 중량 감소 산업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서 무게가 가벼워진단 말은 원료와 제품 중에 뭐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원료가 무겁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원료가 무거운 거지. 그러니까 원료 지향형이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련이나 시멘트 같은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형 산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 중량 증가 산업이라고 그래. 그 어떤 건데요? 청량음료, 맥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소주는 안 되냐? 소주. 그런 것들은 제품이 무겁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면서 무거워지니까 걔는 시장 지향형 산업이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암기사항 나중에 저렇게 알려드릴 거라고 한번 살짝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빨리 넘길 거예요. 빨리. 왜? 적을까봐. 막 여러분 적으면 난 두렵거든. 막 떨려. 막 적으면 떨려. 막 적을까봐. 여러분 빨리 넘길 거예요. 수송비가 많은 쪽, 중량이 무거운 쪽에 입지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송비가 많은 쪽, 중량이 무거운 쪽에 입지.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이제 이론 관계 들어가면 저렇게 암기사항들도 체킹해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둘지 마시라.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셔요. 원료지수란 걸 이야기하려고요. 원료지수는 이렇습니다. 자,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데 제가 어떤 단어가 보이냐면요. 대한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그럼 대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이 분수라고 그랬죠? 대한이 뭐예요? 그러면 민국이요. 그러면 안 돼요. 대한이 분수. 그러면 자, 대한자 분수 읽는 법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분수 읽는 법. A에 대한 B의 비율이나 A 대비 B의 비율에서 대한이나 대비가 나오면 걔는 뭐다? 분수다. 그리고 대한이나 대비 앞쪽에 있는 게 뭐다? 분모고, 분모니까 A를 분모에 쓰고 대한이나 대비 뒤쪽에 있는 게 뭐다? 분자다. 그래서 분자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이라면 자, 이런 얘기를 또 계속 또 해드릴게요. 이론 강의 가면서도 분수 읽는 법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분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하시게 되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놓고 다시 한번 원리지수를 딱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대한이잖아. 그러면 대한이고 대한 나왔으니까 분수란 말이에요. 원료지수는. 그리고 대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제품 중량. 걔가 뭐고? 제품 중량이 뭐예요? 분모. 그리고 분자는 그럼 뭐예요? 국지 원료 중량. 그럼 국지 원료는 뭐냐면 특정 지역에만 나오는 원료, 편제 원료라고도 불려요. 근데 국지 원료하고 대응되는 게 뭔데? 보편 원료.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 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보편 원료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 석유가루라든가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는 국지 원료. 아무런 말 없이 원료라고 말하면 다 국지 원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료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국지 원료 가리키는. 그럼 분자가 뭐라고요? 국지 원료. 그럼 뭐분의 뭐라는 얘기예요? 제품 용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를 읽는 거는 원료 지수가 뭔가요? 그럼 제품 중량에 대한 국지 원료 중량이고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그렇게 알아봐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수로 되어 있는 개념은 분자와 분모가 둘이 똑같으면 크기가 같으면 1 따라서 비교할 때 분수로 된 개념은 1과 비교한다 그러면서 탄력성 제가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뒤에 원료 지수 나올 텐데 걔도 분수니까 1과 비교한다 그랬지. 그러면 1과 비교하겠지. 그럼 1보다 크면 뭐가 커? 국지 원료 중량이 더 무겁다는 얘기지. 그럼 뭔자 아까 원료가 무거우면 무슨 지향형이었어? 원료 지향형이지. 그럼 1보다 작으면 뭐가 큰 거예요? 제품 중량이 더 무거운 거지. 그러면 제품이 무거우면 무슨 지향형? 시장 지향형이지. 그럼 둘이 같은 숫자가 뭐겠어요? 1이겠지. 그럼 1이면 뭘까? 자 보세요. 여러분 1보다 크면 원료 지향형이야.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형이야. 그럼 1이면 뭘까? 1이면 아무데나 입재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중간에 입재도 돼. 원료 쪽에 가까이 입재도 돼. 아니면 또 이렇게 시장 가까이 입재도 돼. 아예 그냥 아무데나 입재도 돼. 아무데나 입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유입재형 산업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원료 지수가 1이면 원료 산지에 입재할 수 있다가 맞아 틀려? 맞죠? 아무데나 입재할 수 있으니까. 원료 지수가 1이면 시장 가까이 입재할 수 있다가 맞아 틀려? 맞죠? 자유입재형 산업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외우시면 경직적이에요. 외우시면.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냈지. 원료 지수가 1이면 시장 가까이에 입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어. 전화를 몇 번씩 하셨대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다. 그랬더니 자기가 배운 거하고 다르대. 원료 지수가 1이면 자유입재형인데 시장 지향형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원료 지수가 1이면 자유입재형이라고 말씀하시게 맞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자유입재형이 뭐란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아무데나 입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맞네요.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외우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소리를 재미나게 쓰시면서 또 쿨하게 바로 인정하시고 죄송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료 산지에 입재하는 것과 시장 가까이 입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에서 제품으로 가면서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시멘트나 재련 같은 경우고 이것은 원료가 무겁다는 뜻이니 원료 지향형이다.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료의 수송비가 제품의 수송비보다 많으면 더 크면 원료 지향형이고 그 다음에 원료의 무게가 무거우면 원료 지향형이고 자 보세요. 또 하나 여러분 원료하고 제품이 있는데 원료 쪽에 부패가 더 빨리 되느냐 제품 쪽에 부패가 빨리 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 원료 쪽에 부패가 빨리 되면 원료에서 빨리 부패해. 그러면 원료 지향형일까 시장 지향형일까? 그렇죠. 원료 산지에서 빨리 통조림 만들어야 돼. 빨리 얼려야 돼. 그래서 원료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원료 지향형. 대표적인 게 통조림이나 냉동이라고. 그래서 냉동고온 같은 경우는 원료 지향형.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이렇게 국지 원료 또는 편제 원료만 있으면 원료 지향형이 됐나요? 그럼 한쪽이 됐네? 나머지는 할 필요도 없어. 자 대비해봐요. 자 여러분이 딱 대비해 보셔요. 자, 중량 무슨 산업? 중량 증가 산업으로 뭐가 있다 그랬죠? 청량 음료, 맥주, 소주. 그럼 대비시켜봐요. 얘는 원료의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 중에서 제품의 수송비가 원료 수송비보다 큰 산업. 대비시켜봐요. 제품 중량이 원료 중량보다 큰 산업. 얘는 뭐가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거? 제품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거. 그래서 제품 쪽에서 부패하기가 빨리 진행되는 거는 당연히 시장 지향형이겠지. 그 다음 쟤는 국지 원료라면 얘는 무슨 원료? 표판 원료. 그러니까 이쪽은 일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서 내용의 뜻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 답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다음 여러분 자유입재형 산업의 경우는 아무데나 입지해도 된다는 이야기했는데 얘는 말이죠 입지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수송비가 입지 선정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전자 이런 것들은 입지에 비례를 받지 않습니다. 자유입재형 산업입니다. 그다음 중간 지향형입니다. 이때 중간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정확한 같은 거리에 있는 이걸 중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걸 중간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 중간 지향형입니다. 이 중간 지향형의 대표적인 예 제철, 정유, 합판 이런 게 있는데 합판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나게 큰 원목을 배에 싣고 수입했다 합시다. 엄청나게 큰. 그래서 여러분 사진 같은 거나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른들 막 2명 3명이 잡아야 막 된 진짜 큰 원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딱 수입한 겁니다. 배에 싣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트럭에 원목 하나 딱 실으니까 엄청나게 큰 트럭에 딱 올라가네. 그거 싣고 고속도로 달려 경부고속도로 달려 서울 근처 인근에 거기서 공장에서 합판 만들면 합판 값이 얼마나 비싸겠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에. 그래 여기 가까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공장이 여기에 가까이 있어 합판으로 실어 날라야 돼.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간 지향형이라 한다고. 이런 점이 어떤 건데 교통수단이 바뀌는 지점. 이걸 있어 보이게 표현한 말이 적환 지점이라 혹은 이적 지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적환 지점, 이적 지점이라는 것 혹은 적환 지점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교통수단이 혹은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저 교통수단 혹은 수송수단이 바뀌는 저러한 점을 이적 지점 혹은 적환 지점이라고 말하며
따라서 여기에 공장이 입지하면 유리한 면이 많다 해서 부르는 말이 이적 지점 지향형, 적환 지점 지향형, 중간 지향형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간 지향형이 적환 지점 지향형, 이적 지점 지향형이 되는 거다. 교통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한 게 유리하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 집적 지향형, 이거 읽어봐요. 저거 읽어보시는 분들 자꾸 이렇게 읽는 분이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읽는 분이 있어, 발음이. 근데 이렇게 읽는 분은 그래도 나, 어떤 분은 찝적이래. 큰일 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그렇죠, 모이는 거야. 집적 지향형. 따라서 여러분, 얘는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 같이 모여 있으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네. 기술, 정보, 시설, 원료 공동으로 이용하면 비용이 절감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모이는 게 유리해. 그랬더니 여기도 자동차, 여기도 자동차, 그럼 자동차는 둘 다 되나요? 여기는 보통 완성차 같은 현대자동차 같은 거라면 여기는 부품산업 협력사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동지향형 같은 경우는 노동집약적이고 미숙연공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발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 노동력을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게 노동지향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뜻 알아두시고, 배번은 비용에 치중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반면에 배버의 입장과 다른 레슈의 경우는 수요가 최대인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버는 비용이 적게 드는 곳, 레슈는 시장이 큰 곳, 수요가 많은 곳, 거기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말해요. 배버의 이론이 너무 생산비에만 치중해 있다. 기업은 생산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바로 수요가 최대인, 다시 말하면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에, 그 말은 시장이 큰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수요가 최대인 곳. 그럼 자, 비용이 최소인 곳에 입지해야 된다가 누구고? 배버. 그리고 수요가 최대인 곳에 입지해야 된다는 레슈입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연상 좀 하시라고, 배버하고 나는 레슈가 갑자기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 좀 하신 분들 가운데서 옛날에 나 배버라고 하는 사람 좀 되게 익숙한 사람인데, 저분 뭐 천재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막 일찍 죽은 그분 아닌가? 라고 하면 사회학에 막 되게 유명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40대 유전한 사회학의 대가인 사람입니다. 아까 말한 사람은 알프레드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 아니고 막스 베버의 동생입니다. 쥐번이 더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알프레드 베버는 장수한 사람입니다. 90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거나 중요한 건 되게 보면 집안이 엄청 좋아. 그런 집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제가 일부러 연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번은 비용입니다. 레이션은 수요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정리 안 되면 배번은 비읍자가 들어가니까 비용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배버 이렇게 같이 비용 배버 아셨죠? 그래. 이용방 학교론.